같은 사실 앞에서 법은 왜 다른 판단을 내리는가? 판결의 이유를 읽는 채널 반전 판결입니다.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변호인이 법정에 제출한 이 주장 앞에서 재판부의 시선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멈췄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확인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살아있었고 피고인은 구급차에 동승해 병원까지 함께 갔다. 누가 봐도 범행은 완성되지 않았고 그 결말은 죽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법은 멈춤을 하나로 보지 않는다. 스스로 멈춘 것과 어쩔 수 없이 멈춘 것은 형사법의 언어 안에서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전자는 중지미수라 하여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고 후자는 장애미수로서 재판부의 재량으로만 감경이 가능하다. 이 두 갈래 사이에 놓인 질문은 단 하나였다. 그 순간 당신은 정말 스스로 멈춘 것이었습니까? 변호인의 논리는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했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구급차에 함께 오른 행동은 적어도 외형으로는 뉘우침처럼 보였다. 결과 발생을 스스로 막으려 한 의지가 있었다는 주장이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지미수의 요건은 충족될 수 있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지점에서 한 장면을 멈춰 세웠다. 범행을 중단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는 그 순간을 포착한 단 하나의 장면이 남아있었다. 현장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배달원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다가왔고 그 순간 피고인의 행동이 멈췄다. 이후의 신고와 후송은 사실 피해자가 그 배달원에게 직접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며 부탁한 일이었다. 이것이 이 재판에서 가장 오래 머문 갈림길이었다. 법원은 자의성을 판단할 때 피고인의 내면만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사회 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외부 사정이 존재했다면 설령 피고인이 심정적으로 멈추고 싶었다 해도 그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준이었다. 판단의 기준은 주관이 아니라 객관이었고 그 냉정함이 이 사건의 결론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논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멈추고 싶었고 실제로 멈췄고 병원까지 함께 갔다. 그런데도 자의로 멈춘 것이 아니라 한다면 법은 어디까지를 자의라고 부르는가? 이 물음이 이 재판의 시작점이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그 물음을 충분히 오래 들여다보았다. 2013년 11월 21일. 사건은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시작되었고 끝났다. 판결문에 기재된 시각은 새벽 1시 40분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다린 장소는 오산시 갈곶동, 자신들이 사는 집 부근의 노상이었다. 그날 밤 피고인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는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비로소 이해된다. 피고인은 그날 피해자를 미행하고 있었다. 불륜을 의심한 끝에 직접 확인하려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를 떠나 집 부근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피해자는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다시 나왔다. 판결문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면 피해자는 집에 들어갔다가 짐을 챙겨 다시 나왔다. 피고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장면이었다. 짐을 들고 집을 나서는 아내의 모습. 피고인은 그것을 보면서 피해자가 다시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그 순간 배신감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후의 행동은 빠르게 이어졌다. 피고인은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주방으로 향해 수저통에 꽂혀있던 과도를 꺼내 들었다. 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9cm의 칼이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한 번이 아니었다. 판결문이 기재한 횟수는 총 6차례였다. 복부를 시작으로 등, 어깨, 손, 팔. 피해자의 온몸을 향해 반복되었다. 피해자는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다. 근처를 지나가던 오토바이 배달원이었다. 그가 달려왔고 피해자는 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며 신고를 부탁했다.
119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판결문에 의사의 소견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 복부 자상은 너비 5cm, 깊이 6에서 7cm에 달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위와 간이 각각 2.5cm씩 찢어졌다. 전체 진단은 복부 열상에 의한 위 천곡 및 간열상을 포함한 다발성 자상이었으며 치료 기간은 약 4주로 기록되었다. 피고인은 구급차에 동승해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사건의 윤곽은 이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 윤곽 안에서 재판이 다루어야 했던 쟁점은 하나가 아니었다. 피고인 측은 3가지 주장을 법정에 제출했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스스로 범행을 멈췄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받아들여진다면 선고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었다. 재판부가 들여다보아야 했던 것은 바로 그 3갈래 길이었다.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첫 번째 주장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칼을 든 것은 맞다.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도 맞다. 상처를 입힌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죽이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변호인의 논리는 그 선 위에 세워져 있었다. 피고인이 원한 것은 살해가 아니라 분노의 표출이었고 행위와 의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이 지점에서 살인죄의 고의가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먼저 정리했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 의도일 필요가 없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인식이 불확정적이더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는 것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법리였다. 재판부의 시선은 이어 4가지 사실 위에서 천천히 멈추었다. 첫째, 피고인은 범행 당일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이렇게 진술했다. 아내가 집을 나오는 순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욱하는 마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 과도를 들고 나왔다고. 이 진술은 피고인 본인의 언어였고 법정 밖에서 나온 가장 이른 시각의 말이었다. 둘째,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성질이었다. 칼날 길이 17cm. 그 칼로 복부를 힘껏 찌를 경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이 손상되고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그 판단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그 결론은 분명했다. 셋째, 범행의 양상이었다. 피고인은 칼을 휘두르면서 죽어라고 외쳤다. 한 번이 아니라 6차례 복부를 시작으로 등과 어깨와 손과 팔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반복성을 하나의 사실로 기록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문장 뒤에 조용히 따라붙어 있었다. 넷째, 의사가 확인한 상처의 깊이였다. 복부 자상은 너비 5cm, 깊이 6에서 7cm. 위와 간이 각각 2.5cm씩 찢어졌다. 이 수치는 감정이 아니었다. 의료 기록이었고 신체가 남긴 객관적인 흔적이었다. 이 4가지를 앞에 두고 재판부는 결론을 냈다.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번째 쟁점은 중지미수였다. 이 부분에서 판단의 긴장은 가장 팽팽하게 당겨졌다. 변호인의 주장은 구체적이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스스로 멈추었고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했으며 구급차에 동승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그 행동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스스로의 의지로 결과 발생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었다.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가능했던 길이었다. 피고인의 이후 행동만을 놓고 본다면 중지미수의 외형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멈춤의 시점과 계기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범행이 중단된 것은 오토바이 배달원이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에 다가온 직후였다. 이후의 신고는 피해자 본인이 그 배달원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부탁한 일이었다. 피고인의 지인을 통한 신고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지점에서 법리를 다시 짚었다. 자의에 의한 중지란 사회 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외부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멈춘 경우를 말한다.
제3자의 개입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면 설령 피고인이 내심으로 멈추고 싶었다 해도 그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로 보기 어렵다. 가능했지만 선택되지 않은 길이었다. 중지미수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 번째 주장은 심신미약이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폈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세 갈래의 길은 모두 닫혔다. 재판부 앞에 남은 것은 이제 하나였다.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인가? 형을 정하는 일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다. 재판부는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 사건의 고유한 사정들을 하나씩 저울에 올려야 했다. 먼저 처단형의 범위가 확정되었다. 살인 미수죄의 미수 감경을 적용하면 선고 가능한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 사이였다. 그 안에서 양형 기준은 이 사건을 보통 동기살인, 제2유형으로 분류했다. 배우자를 향한 범행이었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었으며 특수한 동기가 인정되는 유형도 아니었다.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영역은 감경 구간이었다. 감경 구간으로 내려온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의 의사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정에 전했다. 판결문은 이것을 특별 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로 명시했다. 피해자가 배우자이고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다.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열거한 항목들은 판결문에 그대로 남아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었다.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범행 직후 구급차에 동승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도 기록에 남았다. 이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다. 즉시 수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의 집행이 4년간 유예되는 형태였다. 다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함께 부과되었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와 장갑은 몰수되었다. 이 결론을 두고 누군가는 물을 수 있다. 6차례 복부까지 찌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그 물음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미 답해두었다.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명시한 것이 한쪽에 있었고 그럼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이 다른 쪽에 놓여 있었다. 재판부는 두 무게를 모두 기록했다. 어느 쪽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형의 선고 이외에 또 하나의 판단이 남아 있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함께 청구했다.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 부분에서 재판부의 시선은 다시 한번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단순한 가능성 수준을 넘어야 했다. 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었다. 가능성과 개연성은 다른 언어다. 재판부는 그 차이를 판결문 안에 정확하게 새겨두었다. 재판부가 검토한 사정들은 구체적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 결과 총점은 11점, 중간 수준이었다. 한국판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13점이 높음 영역에서도 최하위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다. 숫자는 하나의 지표였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수치 너머의 맥락을 함께 살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었다. 이 사건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거기에서 나왔다. 범행의 성격도 고려되었다. 배우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건이었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범행 이후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후송한 행동, 반성의 태도도 종합 판단의 일부였다.
이 모든 사정을 놓고 재판부가 도달한 결론은 부착명령 청구 기각이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단정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법적 언어 안에서 신중하게 선택된 문장이다. 위험성이 없다고 확신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 위험성을 확인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 재판부의 시선은 이 지점에서 오래 머물렀고 결국 그 머뭇거림이 기각의 이유가 되었다. 형의 선고와 부착명령 기각. 이 두 결론이 같은 판결문 안에 나란히 놓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무게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법이 허용하는 판단의 범위 안에서 각각의 결론을 이끌어냈다. 죄질의 무거움과 재범 위험성의 불확실함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이었다. 그리고 재판부는 그 두 질문을 끝까지 섞지 않았다. 이 재판에서 법은 멈춤의 이유를 물었다.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이 시작된 지점을 들여다보았다. 스스로 멈춘 것과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 그 둘은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 법의 언어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을 갖는다. 재판부는 그 차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감정이 아니라 사실의 순서로 판단했다. 판결문은 이미 닫혔다. 그러나 이 질문은 법정 밖에서도 유효하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멈출 때 그것은 진짜 내가 멈춘 것인가? 아니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먼저 도착한 것인가?